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셋이야. 너 같으면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요양원에 가고 싶겠어? 어머니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야? 그래, 둘째 오빠. 내가 그러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한 줄 알아?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엄마 돌보면 되잖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요양원에 엄마 보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왜들 그래? 나만 못된 놈 만들려고 그래?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총대 맬게. 다들 요양원이라는 말만 안 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조건 다 갖춘 곳이 요양원밖에 더 있어? 아니면 형이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붙어 있으면 뭐 달라져? 간호사처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어차피 무슨 일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일 그만두고 엄마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면 생활비는 형이 보태줄 거야? 누군 엄마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줄 알아? 시끄러워. 그렇게 싸울 거 없다. 말로는 내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모두 내가 귀찮아진 거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린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건데. 내 걱정?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닌 거 뻔히 알지만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 갈 테니까 그걸로 그만 좀 싸워. 어차피 떠날 인생 남은 너네라도 잘 지내면 나는 됐다. 그러니 나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 나빠지게 그렇게 싸울 거 없어. 내가 요양원 들어가면 너희도 더 싸울 일 없잖아. 형제간 싸우지 말고 지내. 그게 이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알겠니? 오늘 주인공 71세 박술래 씨는 자식들의 다툼에 못 이겨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우애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다툴 정도로 자식들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형제들끼리 언성 높여가며 싸우는 이유가 자신의 거처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었죠. 하지만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착착한 심정을 말하며 형제들끼리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순례 할머니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자기 말을 마치고 찬찬히 자식들 얼굴을 살폈습니다. 40대 중반의 큰아들, 4살 터울 둘째 아들, 그리고 아직 30대 후반의 미혼인 딸까지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세대와 다르게 다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녀. 자기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평생을 함께할 거라 각했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입니다. 10년 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다던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구급대원으로 음주 운전 차량했지요. 응급실로 급히 이송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남편의 얼굴에 하얀 천이 가려져 있었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부터 박 할머니의 일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박순례 할머니 마음속에는 조금씩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렸고 아직 결혼 안 한 딸 역시 독립하겠다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노년의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떠난 남편 때문에 남은 생을 홀로 보내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순례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실 것 같은데 저희랑 함께 사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큰 집에 혼자 계신 것보다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평소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큰아들의 제안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마지는 마지 노릇을 한다더니 빈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선뜻 알았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시간을 보내던 순례 할머니는 그날 이후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새삼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었는데
온기 없는 이 집이 쓸쓸하게 느껴지며 따뜻한 가족의 품이 그리워졌죠. 그래서 박할머니는 큰아들 제안을 받아들였고 큰아들네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항상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맏며느리는 책임감으로 모신다는 큰아들 의견에 동의했겠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박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며느리 마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거나 손주들을 세심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박할머니 일상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갈 옷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게 그녀의 일상이 되었죠. 누군가를 챙기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처음 며칠은 낯설었지만 이내 빠르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식들을 키울 때처럼 해야 할 일이 생긴 게 오히려 삶의 활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다른 사람들은 겪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는 바람은 어느새 조금씩 달라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손주들은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넘어가며 학원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학원으로 가는 날이 많았고 늦은 날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며 박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방에 들어간 손주들을 불러봤지만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괜찮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말하는 손주들을 보며 왜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겪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다들 그 행복을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빼앗겨 버린 것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 동안 매일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박할머니가 희생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손주들도 키웠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저 집안에 부양해야 할 어른이 한 명 있다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출근할 때 잠깐, 그리고 다 늦은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퇴근할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썩 밝지 못하다는 걸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큰아들과 며느리는 박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바빠서 어머니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서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애들도 커서 학원 다녀오면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는 것 같고. 저희는 어머니랑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네요. 그렇다고 저나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봤는데요. 막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대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막내가? 네,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결혼하면 언제 또 엄마랑 살아보겠냐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말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큰아들과 며느리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지못해 알았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파져 왔죠.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가며 이제는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 딸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화자는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 말처럼 딸이 시집 가면 이제 그런 시간도 내기 어려울 텐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들었죠. 막내딸 집에 도착한 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박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언제까지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할지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결혼해 자식들을 낳아 키울 때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는
딸네 집에서 달라진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걱정스러웠지만 생각보다 다가 지내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죠. 자식들을 키울 때 느꼈던 즐거움과 달랐습니다. 다 큰 자식과 함께 살며 뒷바라지를 할 때의 느낌이나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았던 지난 시간과도 달랐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한 딸이 장을 봐오면서 함께 요리를 하고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은 박 할머니에게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재미있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 가지는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 일이 바쁜 딸은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주 딸과 갔던 카페에 다시 한번 가고 싶었지만 피곤해하는 딸의 기색이 안쓰러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 할머니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요리를 하며 이야기하던 날도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죠. 그런 날이 늘어갈수록 화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처럼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늦게 오는 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창가에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모퉁이에서 딸의 모습이 보일 때면 마음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죠. 딸이 와야 하는 시간을 훌쩍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이 모퉁이 너머로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이 조급해지기 일쑤였습니다. 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들어올 때마다 피곤한 기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늦었네. 배는 안 고파? 뭐 마실 거라도 줄까? 아니야. 내일 또 아침 일찍 나가봐야 해. 나 좀 쉴게. 그래, 어서 쉬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박 할머니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딸의 얼굴은 피곤함이 가득한 채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들어가 잠들기 바빴습니다. 딸이 바쁜 이유가 회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화자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안쓰러운 딸을 걱정해서인지 외로워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화자는 어느새 딸에게 집착하고 있었죠. 며칠 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전날도 늦게 들어와 겨우 눈 붙인 딸을 위해 딸이 입고 갈 옷을 다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딸에게 오늘은 언제쯤 들어오냐고 물었죠. 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요즘 바쁘다고 내가 말했잖아. 언제 끝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찍 끝난다고 해도 막상 퇴근할 때면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럼 도착해보고 이야기해줘. 차 조심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딸이 도착했는지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제 시간에 퇴근해 집에 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박 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금세 좋아졌습니다. 요즘 들어 바쁜 딸과 관계가 소홀해져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생긴 것 같아 박 할머니는 들뜬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딸이 퇴근해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추어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줄 생각에 마트에 다녀오기도 했죠. 하루 종일 시계를 보며 딸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설레는 마음으로 딸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좋아할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갑자기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박 할머니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야, 집에 있었어? 그런데 이 연기는 뭐야? 뭐 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연기가 이렇게 퍼지는 것도 몰라? 놀란 박 할머니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맛있게 갈비찜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자신이 불을 켜놓은 채 잊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딸이 집안에 들어왔을 땐 이미 부엌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냄비는 시꺼멓게 타버렸고 자칫 잘못해 조금만 늦었다면 냄비가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불이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아이고,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줄 몰랐네.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까맣게 탈 때까지 몰랐어. 연기가 집안에 이렇게 자욱한데 눈이 매웠을 거 아니야. 진짜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눈이 좀 시리긴 했는데 나이 먹으면 눈이 침침해지니까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연기도 연기지만 이 냄새를 맡고도 몰랐다고? 대체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아이고, 아까워라. 너 오면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갈비찜이 먹고 싶대? 내가 다른 날처럼 늦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잖아. 지금 갈비찜이 문제야? 딸은 이렇게 상황을 만든 박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박할머니는 그저 딸을 위해 만들었던 갈비찜을 먹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싫었습니다. 딸은 화를 내면서도 재빠르게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죠. 그러면서도 박할머니에게 끊임없는 걱정과 불만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박할머니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딸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듯 했죠. 더 이상 대꾸도 못한 채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주방엔 여전히 그을음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할머니 마음속에도 씁쓸함이 가득했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딸과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속상한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후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박할머니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박할머니가 걱정된다며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끊임없이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 검진을 받았던 그날 박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은 그날 오후 오빠와 새언니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박할머니의 두 아들과 두 며느리 그리고 막내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 그토록 보고 싶던 자식들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난 후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적었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애썼을 뿐이죠. 그런데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쉽게 한자리에 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않게 자신의 병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였다니 박할머니는 이 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로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딸이 박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하자 모두 표정이 한순간에 굳더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 모시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아. 나 혼자 있는데 낮에 아무도 없잖아. 며칠 전에도 혼자 계실 때 그런 일이 났는데 또 안 나라는 법이 있어? 아무래도 엄마랑 내가 같이 지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막내딸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큰오빠나 둘째 오빠가 박할머니를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죠. 아무래도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박할머니가 실수를 하더라도 발견이 빠를 것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 걱정이라면 안 그래도 돼? 계속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그랬던 건데 뭐. 의사도 심각한 거 아니라니까 약 먹으면 괜찮아. 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 걱정할 거 없어. 박할머니는 자신을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애써 괜찮은 척 말했습니다. 의사 역시 치매 초기라 관리만 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박할머니의 뜻과 전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눈치 보며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이미 살아봤기에 작은아들 내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두 아들 내외 모두 맞벌이로 평일 낮 내내 집 안에 없었습니다. 손주들 역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기에 박할머니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큰 며느리가 자신을 안타까운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 역시 이 상황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모시겠다고 말하진 않았죠. 오히려 큰 며느리 눈빛에서 이런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역시 큰 며느리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이는 두 아들이나 막내딸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안타까운 건 알지만 자신들이 나서서 박할머니를 모시기엔 상황이 여의찮고 부담감도 크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생각해 본 거 있어? 일단 우리 집은 상황이 어려워.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안 모셨던 것도 아니잖아. 애들이 크면서 집에 없고 나나 이 사람도 회사 때문에 야근하면 자정 넘어 들어오기 일순데 모셔와봤자 빈집에 혼자 계시는 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집은 뭐 달라? 형네 애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터울 비슷하잖아. 우리 애들도 학교 끝나면 학원 들렀다 오면 우리보다 더 늦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우리 집이라고 뭐 다르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엄마 두라고? 지금도 며칠 전 그 일 때문에 냄새 안 빠지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안 되는 거지. 누가 안 되는 상황 이야기하래?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려고 모인 거잖아. 박할머니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들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지기 시작했죠. 누구 하나 박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떠맡기 싫은 숙제를 미루고 싶은 것처럼 보였죠. 자식들은 하나 같이 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박할머니의 상황이 안쓰럽지만 자신은 어렵다는 핑계만 대기 바빴습니다. 큰아들이 이야기할 때면 큰며느리가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야기할 때면 둘째 며느리가 조금 전 상황과 똑같이 그러고 있었죠. 그런 오빠들에게 딸이 말할 때면 큰아들 내외나 둘째 아들 내외 모두 곤란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자식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덜어줄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는 말을 해봤자 좀 전 상황처럼 자식들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는 격해지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졌고 그 생각 끝에는 자신이 남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자신의 눈앞에서 격하게 말을 주고받는 자식들 목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하기 시작했죠. 혼자 남겨질까봐, 버림받을까봐 박할머니는 자식들이 하는 말을 숨죽여 들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우리 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엄마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있어야 할 곳이라니. 뻔하지. 24시간 엄마를 지켜봐 줄 수 있는 곳. 이왕이면 간병인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 거기가 어디겠어? 요양원밖에 더 있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요양원에 가? 자식이 없어? 하나도 아니고 셋이야. 셋. 언니들까지 치면 자식이 5이나 되는데
5명이 엄마를 돌보지 못해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우리가 하다 정 못하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면 모를까. 남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하겠어. 더군다나 엄마 앞에 두고 그런 소리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밤샐 거야? 서로 앉아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엄마는 24시간 안전한 곳이면 좋겠고 아니면 뭐 누구 하나 일 그만둬? 형이 그만둘 거야? 아니면 형수 상황이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나는 뭐 엄마 걱정 안 돼서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아? 그런 말 하는 내 속은 편하겠냐고. 그런데 상황이 안 되잖아. 상황이. 자식이라고 욕심만 내고 엄마 돌봐 드리지도 못하면서 더 큰 사고라도 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둘째 아들이 총대를 맨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것이었죠. 사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할머니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하나로 모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쁜 자신들을 대신해 항상 누군가 상주했으면 좋겠다는 것.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왕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생각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둘째 아들이 내뱉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큰아들과 막내딸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냐고 말하면서 박할머니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박할머니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채 어느 자식 집에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박할머니가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모두를 위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것 없다. 그만들 해라.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침묵을 지키던 박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 언성을 높이던 자식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죠.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할머니가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자식 하나 누구도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며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자신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처럼 심각한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딸도 알고 있었고 박할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니 아들들도 알고 있을 거였죠. 하지만 누구 하나 그런 박할머니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할머니의 거처로 언성 높이는 자식들을 보며 자신들이 감당하기 싫다는 게 겉으로 드러날까봐 이 상황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을 꺼내자 자식들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언쟁하며 비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 죽으면 너희 셋 남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싸울 거 없다. 말로는 내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모두 내가 귀찮아진 거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린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건데. 내 걱정?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닌 거 뻔히 알지만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 갈 테니까 그걸로 그만 좀 싸워. 어차피 떠날 인생 남은 너네라도 잘 지내면 나는 됐다. 그러니 나 때문에 형제가 내 우애 나빠지게 그렇게 싸울 거 없어. 내가 요양원 들어가면 너희도 더 싸울 일 없잖아. 형제간 싸우지 말고 지내. 그게 이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알겠니? 박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속마음을 고스란히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마세요. 그래, 엄마, 우리가 자주 갈게. 자식이 셋이나 있으니 매주 돌아가며 찾아가면 심심할 겨를도 없을 거야. 엄마, 괜찮을 거야. 혼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챙겨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을 거야. 말벗도 있고 말도 자꾸 해야 기억력도 덜 나빠진다잖아. 그런 박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들이 먼저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하며 박할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막내딸 역시 환경이 달라져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오히려 지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보다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박 할머니를 다독이며 안심시키려 했죠. 하지만 자식들 누구 하나도 요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데 알아보겠다며 자신들 역시 박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 역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자신의 용기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글픈 마음마저 다독이는 건 어려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 할머니의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선택했지만 요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무거운 느낌이 순간순간 가슴을 턱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꼭 이 생활이 나쁜 것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이 버려질까 눈치를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수업이 있어서 무료하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자주 찾아오는 자식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며 잊힌 가족애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길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자식들의 방문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매번 이유는 달랐습니다. 회사에 주말 출근을 해야 해서, 아이들 학교 행사가 있어서, 처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박 할머니는 매번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난 괜찮아. 어제는 종이 접는 수업했고 오늘은 꽃꽂이가 있어. 무료하지 않게 보내니까 내 걱정은 마. 너희끼리 얼굴은 보고 지내는 거지? 싸우지 말고 잘 지내. 그거 하나 엄마가 바라는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끄는 어느 날, 박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죽은 남편이 건장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손주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시절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박 할머니는 어두운 방,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까지. 박 할머니는 눈을 다시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이죠.